그런 쪽의 시선으로 보아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스타일로 설득해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제일 좋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재밌었어요. 코치 딱 취하잖아요. 그렇죠. 소다 팝 짬짬짬 사랑합니까? 그런 건가? 내가 사랑을 몰랐네. BTV 이동진의 파야키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공개된 이후에 41개국에서 1위를 찍은 네.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처음 업로드 됐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고요. 네, 공개된 첫날부터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주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아니,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었는데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주변에 권유 때문에 보시게 됐군요. 그렇죠. 뭐 저보고 이제 봐라라고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봐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송을 찍는 오늘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 흥행순위 가늠하는 게 이제 TV 드라마 시리즈가 있고 영화 쪽이 따로 있잖아요. 집계가 되잖아요. 양쪽이 다 이 작품이 이제 한국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영화 쪽에서 1위가 K-팝 데몬 헌터스고 이쪽은 또 오징어 게임 3예요. 양쪽이 다 한국적이네.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랑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는 작품이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적어도 산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은 미국 제작이지만 소재 측면에서 되게 한국적인 게 오히려 되게 세계적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세계로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또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쪽에서 완전히 또 무관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작품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쪽의 시선으로 보아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 아닐까. 특히 이제 기획이나 제작 측면에서는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약간 수다 떨듯이 평소랑 달리 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산업적으로나 네. 기획적으로 이게 어떻게 훌륭했는지. 제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작품의 스타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코 다른 이야기로 만든 거잖아요. 아주 심하게 얘기한다면 스토리만 따지면 AI가 쓴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장점이 강하니까 농담처럼 말을 한다면 빨리 쓰면 정말 하루 이틀이면 쓸 것 같은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장난처럼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 작품이 놀라운 건 일단 기획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이제 하이브리드 장르로 합쳤잖아요. 하나는 오컬트가 있을 거고요. 테마 이야기라는 어떤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K-팝이라는 또 다른 덩어리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신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신선한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 같지는 않거든요. 현대에서 이제 어떤 대중적인 작품이 나올 때 이 장르를 섞는 것은 사실은 거의 뭐 필수처럼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작품과 최근에 뭐 작품의 외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28년은? 약간 아니요 오히려 저는 F1이었어요. F1 더 무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부국이라든지 이런 곡과 버디 무비. 기존에 이런 것들 이제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작품은 오컬트와 K-팝을 합쳤는데 분명히 신선한 기획인 건 맞고요. 그래서 그 기획이 대단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작품의 어떤 장점이 다 발현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오컬트와 K-팝을 합쳤다. 그런데 그것을 스타일로 설득해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타일이 이게 아무래도 소니 제작이다 보니까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니 픽처스에서 네. 만들었으니까. 되게 뭐 그림체는 좀 다르겠지만 네. 굉장히 뭐 색감이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네. 튄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비슷한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어떤 질감이 주는 부분들이나 또 이제 여기서 다루는 어떤 색이나 어떤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팬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루는 이 리그 자체가 K-팝이다 보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굉장히 네. 잘 어울려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뭐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은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포커싱된 스타일로 완전히 설득해냈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인 파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한국적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한국에 많은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또는 캐나다계 한국 감독이 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한국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스타일을 구현해낸 방식의 철저함,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고요. 결과도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K-팝과 오컬트를 합쳤다라는 건 소구층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 말 뜻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K-팝의 위치가 지금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이나 전 세계 어떤 그런 문화, 대중문화의 환경 속에서 K-팝이 차지하는 위상, 더 넓게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있다는 위상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렇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기획되고 완성되는 과정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해서 사로잡고 있는 현재의 결과도 놀라운 측면이 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잡지사 편집장이면 이걸 가지고 무슨 특집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라기보다는 둘러싼 이야기가죠. 아, 네. 그 말씀 주셨는데 그 한국적인 디테일도 되게 잘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그렇게 디테일이 보여요? 그건 저도 이제 공개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보게 된 케이스라서 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건 그 냅킨 깔고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밥 먹을 때 그 한국적이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굉장히 흥미로운 디테일이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보 같은 거를 깔게 되어 있고 동양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테이블보를 깔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이 유달리 한국에서 또 그런 식습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케이팝이 한국적인 것이냐? 당연히 한국적이죠. 근데 케이팝과 데몬 몬스터라는 어떤 그 테마의 이야기를 합쳤을 뿐만 아니라 이 케이팝을 포함한 한국적인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의 거리 풍경, 서울의 지하철, 명동. 네.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공원, 남산타워 이런 것 식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저게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특정하게 타겟팅하지 않고 설사 모델로 두더라도 그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어떤 공간적인 소재를 삼는데 정확히 서울의 그 거리, 정확히 서울의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디자이너 분께서 막 명동네 이런 데를 실제로 그 건물을 아예 똑같이 베낄 수가 없잖아요. 이 저작권 이슈 때문에. 네, 살짝.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좀 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음식도 그렇습니다. 먹방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 한국적인 음식들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 보면 딱 분식시켜서 먹는 급할 때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김밥까지는 제가 얘기가 되는데 순대도 있고 옆에. 네. 그렇죠? 오뎅도 있고요. 오뎅에 꽃이 끼워져 있고. 라면도 있고. 라면도 왜 침 나오지? 그 라면 철자가 네. 라멘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참 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제가 놀란 거는 국밥 먹는데 옆에 이제 깍두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오뎅을 조린 요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린 거 위에 딱 부추가 2개 올라가 있어요. 이야, 디테일이네요. 제가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그것도 이제 맛집 훌륭한 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흔하디 흔한 우리가 흔히 식기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국민 음식들 이런 것들을 쫙 했다는 것 자체가 또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어떤 그 영화의 어떤 토대가 되었던 민화를 끌어온다든지 뭐 이런 등등까지 철저히 한국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즐기는 시선이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약간 후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한국적인 그쵸. 것들이로 네. 짜여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팔짝 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이렇게 응원하는 무슨 국뽕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재현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과연 이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만 알고 있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를 떠올리게 돼요 자꾸. 근데 이걸 만약에 케이팝의 팬인 뭐 미국 사람이 볼 수도 있고 혹은 케이팝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던 브라질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오뎅 위에 부추가 2개 올라가 있는 거 이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거 냅킨에다가 숟가락 까는 것까지 캐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다리는 왜 올리고 있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김밥 먹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까지. 근데 그런 외부자의 시선으로 단순히 한국 문화가 어떻게 비출까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즐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내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누가 한번 이렇게 잘 모아서 그거 자체로 해도 굉장히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아쉽네요. 네.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또 밖에 있는 사람은 내부의 시선을 못 보니까 그것도 우리 입장이 못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작품들을 아무리 추상화된 그런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당대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스타일을 밀고 나갔다는 측면에서 희귀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제일 좋았던 부분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케이팝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물론 듣기도 하고 의외로 사실 저는 케이팝조차도 CD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D로 들으면서 음반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네. 뭐 예를 들면 레드벨벳 들으면서 음반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좀 놀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극히 케이팝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극 중에서 이제 2번이나 나오기도 하고
또 가장 타이틀곡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 골든이란 노래잖아요. 골든 너무 좋죠. 예. 그 후렴부에 그쵸? I'm done hiding으로 시작하는 네.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 정말 캐치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중독적인 멜로디잖아요. 그 노래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네. 네, 누가 들어도 히트곡의 멜로디와 사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곡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Your Idol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자보이스의 Your Idol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컨셉에서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승사자 컨셉에다가 이 저승사자 컨셉 초반에 보면 설정을 보면 이 그룹을 만든 이 사자보이스를 제안하는 게 그 리더인 진우잖아요. 진우가 귀마한테 가서 귀마님께서 요즘 허약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인간들의 영혼을 못 빨아들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진우가 굿 아이디어를 내죠. 다른 그게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EJ죠 뭐. 어떻게 보면 적의 전략을 차용하는 거죠. 이 헌트릭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자보이스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저승사자 컨셉으로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듣고 있던 악령들이 다 비웃어요. 그리고 귀마도 코웃음을 쳐요. 그랬는데 중간에 그 저승사자 컨셉을 잠깐 스텝 받고 스타일을 한 2, 3초 보여주거든요. 포즈 딱 취하잖아요. 그렇죠. 딱 2, 3초. 네. 짬짬짬 딱 보여줬는데 그걸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죠. 오, 끝내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실제 그 컨셉으로 한번 아이돌이 한번 어떤 특정 곡을 소화하면 어떨까가 상상이 될 정도로 뭐 아닌 도겠죠. 근데 적어도 애니메이션에서는 더군다나 이 극중의 상황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또 가사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 너의 죄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이런 가사 있잖아요. 대중가에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중의 상황하고 딱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평가가 사실상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삽입곡의 수준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굉장히 완성도가 아주 높아서 말 그대로 팝 히트곡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다 이걸 위해서 만든 곡들이잖아요. 기성곡을 잠깐 쓰기도 했습니다만. 유명한 프로듀서들도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테디 같은. 네. 저는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작품이 성공하게 된 절반 정도의 몫은 사실은 그 음악적인 완성도, 소위 케이팝으로서 그런 어떤 대중성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며칠 내내 들었어요. 그죠? 소다팝. 소다팝도 정말 너무 간지러운 곡이잖아요. 근데 그 간지러운 곡을 간지럽게 불러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런 영화적인 설정이 되다가 소다팝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사실은 제 몫을 단단히 하는 노래들이다. 최고의 노래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는 음악하고 좀 달라서. 하지만 그런 영화 산업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타깃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곡이라는 측면에서 놀랍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파이아케 같은 데서 틀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 노래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팝 넘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호랑이랑 막 까치도 너무 귀엽고.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역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야기 전체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티피컬하게 잡았기 때문에 너무 흔한 그런 소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도 그렇고 이걸 합쳐서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이 더 이렇게 무엇을 채우느냐라는 아까 제가 스타일도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을 공간도 한국적이고 음식도 한국적이고 뭐 다 상황도 그렇고 케이팝 산업도 물론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 묘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조선시대 뭐 4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런 묘사들도 있고 거기서 어떤 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전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저승사자가 보낸 전령들이 나오는데 그게 호랑이하고 까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 든 적 별로 흔치 않은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민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코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코도라는 것이 자기 이제 우리가 오작교 할 때 작자예요. 그러니까 까치. 네. 호랑이는 당연히 호고요. 자코도라는 얘기는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는 뜻일 텐데 흥미롭게도 우리 민화 중에서 유달리 그 동물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분야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민화 중에서. 호랑이와 까치를 항상 같이 파악하는 어떤 민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시선이 그룹핑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령을 까치와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이제 민담 같은 걸 보면 호랑이는 보통 이렇게 산신령이 전령 보낼 때 호랑이 보내는 경우가 있고 까치도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심지어는 자코도에서 그려지는 약간 코믹한 호랑이의 표정 그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질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여기 이 매끈한 어떤 케이팝을 다룬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질감을 생각하면 굉장히 튀거든요. 근데 튀는 가운데 그것을 과감하게 차용을 해서 또 활용한 부분을 보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자코도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신선하게 느끼는데 외국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과감한 선택으로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작품을 막 너무 막 열광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워서 추가적으로
재밌네요. 변명처럼 네. 말씀드리는데 변명 아니고 진심이고 이야기는 너무 따분하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작품의 전략이에요. 전략 자체가 클리셰들을 모아서 가장 익숙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이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흐름부터 시작해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로 적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있는 두 그룹이 있는데 양자 사이에서 리더끼리 서로 로맨스도 오가게 되고 셋이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그룹 활동을 하고 또 데몬들, 악녀들을 해치우기도 하지만 같이 활동을 하고 정말 동거동락하는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추었던 자기의 정체성의 비밀이 있잖아요. 몸에 어떤 이 보라색으로 올라오는 그런 악령임을 문양.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무늬들 때문인데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굉장히 저걸 우리한테 감췄단 말이야? 부터 시작하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주인공인 소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의 측면을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받고 있잖아요. 엄마는 뭔데 아버지는 뭐다라는 식으로 이런 경계인의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AI가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런 작품들 너무 많을 것 같고 너무 흔하디흔하고 심지어는 시작 자체가 비행기 액션으로 시작해서 지하상으로 내려오는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게임의 세계를 잡았던 프리가이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작품들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하면 너무 따분하죠. 진짜 100만 번 본 것 같은 스토리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은 스토리를 관객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다 이 체화가 되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습적으로 잡아버리면 스토리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스토리가 너무나 독특한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독극적으로 훌륭한. 그러면 그 스토리 신선한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토리에 온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소구점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냥 진짜 뚝딱 만든 것 같고 실제로는 뭐 어렵게 쓰셨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에 포커싱을 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말하면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스토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스타일이 더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단위 시간당의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런 영상 매체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야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예술에서 개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단계를 봐도 그래요. 세 사람이 너무 친한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몸속에 그런 어떤 문양이 있다는 팔이 거를. 여기까지 자라고 있는 문양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우는 욕탕에서 싸우는 액션 한 번 딱 한 번 하고 알아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건가? 내가 사랑을 몰랐네. 근데 뭐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뻔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스토리에 대한 매력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개성 없는 스토리를 개성 있는 스타일로 메꿨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전략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전 스토리가 물론 많이 봤던 스토리지만 그 와중에도 살짝 아쉬웠던 거는 네. 그 루미의 마음 변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낙심했을 때 네. 갑자기 다시 또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데 네. 갑자기 왜 저러지? 싶긴 하더라고요. 예. 이 작품에서 그런 게 네.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걸 정색하고 말하는 내가 민망할 정도이죠.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그런 캐릭터고 뭐 셀린 캐릭터라든지 매니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캐릭터의 어떤 설정상의 특수함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그 캐릭터를 스타일로 굉장히 재밌게 그렸죠. 만화적인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거 너무 재밌더라. 얼굴로 개그하는 막 갑자기 그림체가 바뀌는 그런. 네. 뭐 만화에서는 아주 흔한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극복하거나 다른 재미를 줘서 그렇지. 더군다나 이 서사를 다루는 장르라는 측면에서 영화에서 서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스타일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왜 재밌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 기대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면 베테랑 분들이 하는 그런 영화 홍보사도 있어요. 지금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신입인 영화 홍보인일수록 딱 가가지고 감독관님 오셨어요 인사하면 그래요. 이 영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좋은 영화인데 진짜 좋아요. 기대하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 오히려 덜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베테랑이 있어요. 이미 한 30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이 홍보인 쪽에 거의 전설 같은 분. 그런 분들 오시면 평론가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화 어때요? 이러면 기대하지 마. 예고편이 나와요. 막 이러면서. 예. 그냥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별거 아닌가 보다로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꿀팁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파이학교 별거 아니야. 근데 보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를 별로 안 낮췄다. 두어서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사실 이 작품을 뭐 내 인생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보신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대가 꽉 채워져 있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사실은 기생충보다도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 중에 특히 이제 영화 혹은 시리즈 이런 쪽으로 압도적인 그 인기를 누리게 된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심정이 들기도 하고 또 원이 워낙 또 재밌기도 했었고 그러면 시즌 3가 완결편으로 나왔을 때 원, 2의 연장선상에서 보잖아요. 기대치가 굉장히 한껏 높아져 있겠죠. 그 상황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작품은 일단 제목이 K-POP 데몬 헌터스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K-POP 데몬 헌터스에서 무슨 인간 실존의 딜레마를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정체성의 혼란과 뭐 그래서 정체성 고민이 있긴 했는데.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아무 기대가 없었고요.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이뤄내고자 하는 목적에 굉장히 가깝게 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이 작품을 볼 때부터 마음이 좀 열려져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과락만 안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과락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으니까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용기와 그걸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본 거죠. 더군다나 끝나고 나니까 약간 수능금지곡처럼 계속 맴돌더라고요. 골든 예. 같은 노래는 멜로디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 말씀 주셨는데 오징어 게임 이병헌 배우가 또 여기서도 등장하잖아요. 저 이병헌 씨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연기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배우라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별로 안 좋은 영화의 특정 배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아 배우가 왜 이렇게 작품 보는 눈이 없어 이렇게 비난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배우가 작품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작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작되는 영화들이 적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들도 막 한 번에 10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품이 들어오면 이 작품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3개월 일하는 거고 이 작품을 안 하면 3개월 동안 일 안 하고 방구석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특정 유명한 배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게 되니까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쁜 선택만 계속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병헌쯤 되면 다르죠. 이병헌 씨는 실제로 고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이 산업에서 원하는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명이니까 또 스타 파워로 강력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건 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케줄이 이제 충돌이 생겨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이노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이게 2, 3까지 와서 그렇지 1편에서 이노를 생각하면 사실은 주연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강력 카메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카메오는 아니지만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기획인데 거기서 귀마 역이에요. 네. 이걸 또 시나리오만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작품이 놓여있는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다른 작품을 안 하고 그런 게 참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병헌 배우뿐만이 아니라 켄정도 나오고 막 그 더빙진들이 켄정은 너무 켄정이죠. 아, 그렇죠. 나 켄정인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아까 셀린 언급하신 것도 그렇고 다 정말 라인업들이 그렇죠. 아마 화려하구나. 영어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김민준 씨도 그렇고 뭐 이병헌 씨도 사실 그랬을 것이고 나머지 주요 라인업들도 다 그럴 텐데 어쨌든 성우로서도 굉장히 잘 고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보니까 속편에 대한 아이디어도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뭐 크게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아마 기회이기도 하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그럴 텐데 그냥 제 생각은 속편이 이 작품만큼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올라와서 그런 걸까요? 스타일로 승부했기 때문에. 아.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 매너리즘의 복수를 받기 쉬운 분야예요. 이야기라는 것은 어쨌건 이번 이야기 성공했어도 그 이야기를 다르게 성공시킬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시각적이든 청각이든 그것이 결합된 어떤 무엇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엔 뭘 하겠어요. 한국적인 그런 이미지와 공간 세팅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 작품에서 느꼈던 굉장히 재밌는 감각이 상당 부분 희석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은 안 통하는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옮겨서 하겠어요? 중국으로 옮겨서 하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이 성공하게 된 이유들은 다 그것이 각각은 굉장히 진부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 진부한 부분들이 모여서 뭉쳐진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구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복하기가 어려운 좀 성질의 것이 있어요. 반복할 수 없다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격의 어떤 대중성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2편, 3편 나오고 그러면 저는 1편 뭐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2편 어떨까 막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 같은 이런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을 깨면서 스케일을 막 키우고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데몬들. 애니메이션계에 뭐 대부투가 나올 수도 어. 있죠. 네, 지금 뭐 침까지 튀기는데 어찌됐건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관련해서 뭐 추천해 주실 영화 있으실까요? 기획에 관한 감독 인터뷰한 것을 보았더니 애초에 이제 두 가지가 붙었잖아요. 하나는 케이팝이고 하나는 테마에 관한 오컬트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케이팝이라는 내용보다는 오컬트라는 내용이 스토리에서 더 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의 어떤 이야기를 너무 잘 흥미롭게 구사한 작품이 있죠. 특히 이제 액션을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적인 하나의 해답처럼 보이기도 하는 테마록이라는 작품입니다. 테마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은 또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짧고 굵은 그런 어떤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테마록은 장르통합 월정의 BT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작품이 성공한 어떤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작품이 세팅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토양 자체, 위치 자체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작품의 성공을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곧 보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평론가님은 후속편을 기대한다고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마음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대해요. 기대하고 계셨나요? 네, 그럼요. 그럼 마음껏 기대하겠습니다.